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진단 이슈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더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국내 증시 3%, 4%나 넘는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미국발 지금 무역 전쟁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이어나갈지 흐름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02% 소폭 내리면서 2,416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강보합 유지하고 있고요. 83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중입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어야겠죠. 첫 번째 시간은 해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이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오늘 월요일 김은수 멘토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요, 좀 무역전쟁 발발이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계속 거기에다가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어떻게 재밌게 쉽게 설명을 해줄까라는 그러한 생각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은수 멘토님 이야기 들으면서 전체적인 시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슈 짚어보기 앞서서 먼저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미니 나스닥 지수입니다. 0.52% 소폭 오르면서 6,588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조금 오르고 있네요. 0.42% 오르면서 2,6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역시 오르고 있죠. 89달러로 지금 현재 거래 중이고요. 네, 골드는 내리고 있습니다. 0.27% 내리면서 1,346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볼게요. 0.77% 오르면서 66달러까지 오른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해외 이슈도 짚어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 중 간의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이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가 2%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선물 시황 간단하게 화면으로 짚어봤는데요. 전거래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먼저 김은수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조금 아무래도 모두 무역전쟁 공포로 인해서 큰 폭으로 지금 이틀째 하락을 했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무역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앞둔 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이 주식 투자를 좀 피한 결과로 하락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는 전날에 비해서 2.1% 내린 2,588.26에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S&P 보시면 지금 2,608.50, 0.46%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날에 비해서 2.4% 하락한 6,992.6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은 올 들어서 좀 이날까지 2.3% 상승한 그런 아직은 좀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현재 지금 6,580.75, 0.60%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업종 11개 주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일장 마감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외 이슈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죠. 뉴스를 볼 때마다 좀 긴장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대한 내용인데 먼저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이 이슈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좀 방아쇠가 당겨졌다. 이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좀 기사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좀 장기전으로 태세를 갖췄습니다. 지금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죠, 트럼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걸 위해서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지금 속도전에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치밀하게 단계별로 대응책을 좀 마련한 듯이 보이고요. 트럼프는 2020년 대선까지 이 공세를 좀 유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은 무역 적자 폭을 좀 일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슈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조치뿐 아니라 사실상 중국도 보복 조치를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무역 전쟁 과정 속에서 어떤 상품과 지수들이 변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지금 조금 불확실성한 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여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좀 우려감이 많을 텐데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가장 큰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시장입니다.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항상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로 나온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자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현재 지금 다시 지금 하락 반전을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가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특히나 좋은 게 엔화입니다. 이 엔화가 일본 이 엔화인데요. 지금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죠. 달러와 금과 같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주요 저항대는 9,440.0을 이미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사실 지금 중국이 다른 이 주변국의 지지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상고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위안화를 가치를 좀 높인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죠. 달러 가치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또 최근 위안화 절상을 시켜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미국이 지금 당장 무역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조성해주면서 또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 무역 전쟁을 협상으로 이 테이블에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사실 중국이 위안화를 좀 절상을 시켜버리면은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EU 쪽에서는 미국의 편을 들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역시 좀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쪽으로 좀 좋은 방향을 잡아주게 되다 보니까 또 사실상 관세 폭탄에 대한 좀 정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문수 멘토님께서 달러와 유로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사실상 우리 돈육이나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좀 사실상 물론 좀 장기화가 된단 말이죠.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가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지금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정학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막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중국의 보복 지금 조치가 나오고 있죠. 그럼 농산물 가격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배두를 보면요. 남반구 생산지대에서 좀 라니냐 영향으로 지금 최근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은 미국 생산량이 좀 많은 작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역 전쟁의 이슈로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농산물 보복 관세 조치가 좀 들어가면요, 미국산 대두 가격마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이 판벨트라는 불리는 여기가 굉장히 지금 콘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기반인데 이쪽 지지율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두와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상위 10개주 가운데 80%가 무려 지금 트럼프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조금 사실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제유가 관련한 뉴스네요. 뉴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가져온 두 번째 이슈는요, 국제유가, 즉 WTI가 좀 이란 제재 등의 공급 차질 우려에도 좀 급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WTI 2.5%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 브렌트유도 6.4% 상승하면서 $7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WTI 가격이 2.5% 급등한 것은 지금 1월 26일 이후로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경파로 불리는 존 볼튼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경제난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금 감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정제유 수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베이커 휴즈 시추기가 거의 지금 90%가 넘는 설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이슈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첫 번째 이슈 무역전쟁 관련해서 뉴스를 좀 짚어볼 때 지금 유가가 좀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호 무역주의 우려에도 유가는 좀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어떻게 보여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좀 유가가 이 해외 지수들과 좀 동반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모습이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하락세도 보여줬죠. 동반해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지수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사실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100%라는 건 없는데요. 일단 지금 철강 관세가 좀 부과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유가에 사실상 양면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예를 들어 수요가 좀 감소가 이어지면 하락할 거고요. 그리고 철강 가격이 조금 높아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 제한에 걸릴 경우에는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하고 유가가 지금 상관관계가 이제 높다고 런던 캐피탈에서 이제 그러한 분석 내용이 서울경제 TV 신세계 시간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런 분석이 사실상 하나만 알고 좀 두루 모르는 그런 분석이라고 제 생각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유가는 좀 $60가 넘어가면서 달러화의 영향력이 높아진 거고요. 지금 최고 지금 달러화 약세일 때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같이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달러화 약세가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반응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오셔서 좀 이런 부분도 재밌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란 이슈가 근데 하필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게 좀 궁금해요. 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영향력이 좀 큰 건지, 이런 임명이 된 게 이란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실상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좀 강경파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유가 공급 우려로 지금 다시 조금 하락세를 지금 유가가 조금 보였었죠. 잠시만요. 유가를 제가 좀 차트 켜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유가가 좀 공급 우려로 다시 조금 하락세를 보였었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아람코라는 이제 상장을 위해서는 $70대의 유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펙에서는 감산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합의를 좀 더 연장을 하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감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서 반대로 미국은 좀 셰일 오일이 자꾸 자신들의 정유를 좀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좀 무역 전쟁으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최근 석유 수입을 좀 사우디에서 미국으로 좀 갈아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우디가 생각하면 열심히 감산반에서 좀 남 좋은 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미국이 좀 친해요. 오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공조로 유가가 늘리면 한 번씩 이러한 좀 이란 핵 개발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슈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마디로 미국과 사우디가 좀 연합을 해서 지정학적 이슈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가 또 최근에 이란이 좀 핵 개발을 한다면 자신들도 핵 개발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이드를 좀 잘 수립을 해야겠죠? 오늘도 역시 가이드 한 줄평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은수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제가 굉장히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결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네. 라고 마이너리티 정했습니다. 리포트의 결말을 생각해보자. 네. 이 영화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잖아요. 저도 톰 크루즈 좋아하는데요. 흔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요. 일반 사람들을 이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아. 넌 일으킬 거야 하고 이제 미리 예상을 해서 범죄자를 잡아 넣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영화인데 제가 왜 이걸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란이 핵 포기 후에 핵 협상을 통해서 좀 경제 제재가 풀렸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협상 내용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핵 만들 너희는 지금 만들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강경하게 제재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떨어진 유가를 지정학적 이슈로 받쳐서 사우디와 셰일오일의 업계 둘 다 이득을 보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꼼수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화에서 결말에 사전 이 범죄 예측의 맹점이 이용한 악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가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이드에 맞춰서 우리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겠죠? 우리 김은수 멘토님, 이러한 가이드를 가지고 오늘장 예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크루드 오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5.40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50지 기생 추세를 봤는데 오늘장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현재 지금 강력한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 빨갛게 바이라고 한 게 매수 시그널인데요.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상단치 고점 66.66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매도는 절대 안 됩니다. 매도는 금물 그리고 진입이 조금 늦었을 경우에는 돌파 여부를 확인 후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수 멘토님, 오늘도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국 시황 분석하고 또 관련해서 유망 기업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역시 차이나는 남자죠. 김정철 본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뒤에 있는 중국 국기가 아주 멋있네요. 예.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을 좀 편하게 쉬려고 그랬더니 네. 난리가 나가지고 잘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선물, 해외 이슈하고 중국 이슈하고 많이 겹치는데 프로그램 통합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에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슈 짚어보기에 앞서서 전일장 어떻게 끝났는지 중국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본부장님 도와주세요. 네,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여지없이 역시 중국 증시도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일단 중국 증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중국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 일단 보여주기 크게 한번 화면 준비해봤는데요. 이 보시면은 쭉 이제 좀 반등 치고 올라갔는데 역시 지금적 패턴 나오죠. 예, 쌍봉 맞고 밀리는 모습, 밀렸는데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상해 지수는 3.39%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3,152선인데 이 선 여기서 이제 3,000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3,000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콩콩 항생지수인데, 항생지수 같은 경우가, 좀 2% 정도 밀렸었고요. 가장 크게 밀렸던 부분이 이제 창업한 지수인데, 창업한 지수가 지금 무려 5%나 하락을 했습니다. 5%나 하락을 했는데, 이게 중소형주가 모였다 보니까 좀 취약하네요. 솔직히 많이 취약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압박으로 이제 무역전쟁 험하게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중국 같은 경우가 보복 조치를 좀 예고하면서 좀 뭔가 좀 크게 좀 뭔가 이슈가 생길 걸로 보여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간밤 새벽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3시간 전에 문희 재무장관하고 류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협상 가능성이 살짝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장도 조금 소폭 반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장도 역시 하락세를 좀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회복세를 띄었다는 부분이 좀 국내 증시랑 차별화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차이나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미국이 맞대응 의지를 표출하면서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국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1위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장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역시나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 한 주말 동안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진짜 누가 보면 진짜 큰 전쟁 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냥 가볍게 한번 이제 말만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대하고 협상을 강제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초반에 3월 초인가요? 일단, 특사를 파견합니다. 류호를 파견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화가 났죠. 좀 화가 난 상태에서, 미국산 이제 대두하고 돈육, 자동차, 항공기, IT 기기, 심지어 미국채까지 이제 전반적 이제 쭉 펼쳐놓고 뭐부터 할까, 순서대로 뭐부터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내 여론 자체가 미국 전반전에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봐도 제 3자가 봐도요. 미국이 완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다음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로, 이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가 수출 일변도였다가 이제 그걸 내수로 시진핑 주석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내수로 돌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잠깐 살짝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국 내수 비중이 살짝 지금 수출 비중이 많이 줄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렵지 않다는 의견.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자동차, 항공기, IT 이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수록 이제 미국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 우리 아까 앞 시간에서 좀 다뤄봤지만 준비를 좀 잘 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미국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상도 되는데 우리 멘토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제가 아까도 살짝 피력을 했지만 중국이 맘만 먹으면 미국을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저 말고도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사이드하게 미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또 그렇다고 해서 원사이드하게 밀진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보면은 중국 GDP 대비 이제 수출 비중이에요. 수출 비중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 이제 2005년도까지만 해도 수출 비중이 높았다가 점점 수출 비중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많이 안 해도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GDP 대비 무역자 규모도 지금 무역 흑자 중국만 죽어라 돈 벌고 있어서 이게 문제라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역자 규모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더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타겟되고 싶진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다른 국가도 지지가 중요해요.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위안화 저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력한 수단보다는 이제 순차적으로 대응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제부총리로 이번에 임명이 됐던 유어 중앙상공이 이제 그 주임, 거기 그 단체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잘 외우지 못하면서 하여튼 주임에 섰다가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어 같은 경우가 유학파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인민은행부터 해가 전부 다 유학파 출신이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는 100점 100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충분히 대화 협상 카드도 충분히 많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중국이 이 대응 방안들을 좀 단계적으로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아무래도 좀 식품 부분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트럼프가 왜 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는지를 좀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승리밖에 없거든요. 11월 중간선거를 하는데 지금 공화당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완승하고 공화당이 완패하게 되면 12월, 1월 넘어가면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스캔들이 거의 탄핵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응원식을 밀어붙여서 지금 이거 버텨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을 공략하면 되는데 그 지지율 중에 가장 중요한 빰벨트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주들이 있는데 10개 주 중에 한 8개 주가 강력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두하고 동육 같은 데에 폭탄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그쪽은 수출을 아예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쪽은 거의 중국의 수출 중에 절대적인 곳들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 자동차를 임의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자동차 관세 매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수출을 하기가 힘들겠죠. 우리나라 현대차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항공기 역시 2차 관세 이제 부과 대상이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가 되면 EU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EU 같은 에어버스도 있고, 대체제들이 다 그쪽에 있거든요. 독일의 자동차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반도체 IT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약간의 출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미국하고 요즘 반도체 제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이크론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게 다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격차를 중국과 계속 벌릴 수 있는 그런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는 유학생, 중국은 관광객 차단인데 미국 같은 경우 관광 교육 분야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중단해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고 마지막 단계로 미국채 매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뭐 싸워서 좀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인지 먼저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은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있는데요. 중국에도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있겠죠. 근데 이 중국의 이동통신사 중에 1위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이 1위인데요. 차이나 모바일이 하루에 이제 530억 달러를 벌었다는, 30억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차이나 모바일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17년 순이익이 1143억 위안. 예,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한 19조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그걸 이제 연대비로 하면 5% 정도 증가했고요.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압도적으로 64%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차이나 모바일인데,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이제 조금 밀리고 있다. 뭐 이렇게 차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2, 3위들한테 조금씩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순이익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9조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요금 인하를 통신사에다가 조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순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어떤 요인에서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요? 중국 이제 사실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요건 좀 인하해달라. 근데 요건 좀 인하해달라고 압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그러니까 그 전화 요금은 이제 별로 똑같아요.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 트래픽에 의한 데이터 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태고요. 사용자의 이제 이 데이터 사용자들 같은 경우 전체 사용자, 그러니까 전체 통신사 모바일 사용자는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요금 매출 비중은 이미 전체 매출 50%를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데이터만으로 한 절반 이상을 좀 벌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2016년보다도 데이터 요금을 무려 43% 인하한 상태에서 만든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놀랍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요금은 반값으로 거의 반 정도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 해보다는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이동통신사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뭐 차이나 유니콤이라던가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좀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을 구축을 해놨을까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적으로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돈 받지 마라. 이렇게 당국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 가장 크게 이제 불안 요소는 뭐냐면 차이나 모바일이 워낙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SK텔레콤이 이제 주요 비교 대상인데 거의 곱하기 한 10 이상 해야 되거든요. 가입자 숫자 보면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워낙 크게 잘 성장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불안 요인이 뭐냐면 성장성이 좀 정체되고 있다. 중국도 웬만하면 휴대폰 다 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 오고 있고, 경쟁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격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단지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 포인트는 뭐냐면 데이터 사용량이 무려 한 162% 증가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데이터를 점점 더 기하수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200억 기가바이트.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다 큽니다. 그 인터넷 여론들도 사실, 근데 인터넷 여론이, 데이터 요금 너무 비싸다. 로밍도 아직도 요금제가 비싸고요. 그래서 로밍도 좀 폐지해달라.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론도 비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차이나 모바일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맞춰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요금 안 내리고 버티다가는 또 중국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제 규제하면 끝나기 때문에 단계별 요금 인하에 이제 탄력적 요금제를 좀 다양하게 해서 데이터에 특화된 요금제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차별화를 많이 두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차이나 유니콘이나 다른 이제 통신사 2, 3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신규 이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기존 요금제대로 좀 가려고 하는 많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차이나 모바일은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앞서가서 요금제를 좀 다양하게 해서 고객 니즈에 좀 맞추겠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지금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고요. 이슈에 맞춰서 또 오늘도 역시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겠죠. 오늘도 역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은요? 네, 지금 이제 무역전쟁,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정부의 이제 통신사 규제, 요 포인트를 좀 맞춰서 한 가지 가이드 평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금리령이 가능한 중국,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른 미국,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네요. 역시 뭐 정책을 빨리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다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중국은 결속을 가질 필요가 크게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좀 통제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해서 이제 금한령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금리령 같은 경우도 뭐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충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그게 되는 나라거든요. 통제가 되는 나라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예, 과연 미국 이렇게 붙어서 완패한다. 완패한다는 생각이 저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지금 난립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이 오히려 무너진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는 미국하고 좀 통제가 다 되는 중국하고 좀 비교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부 결속력이 강한 중국도 어떻게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매 전략에 이어서 바로 이제 어떤 종목을 또 관심을 있게 봐야 좋은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또 어떤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지 저희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행을 좀 갈 때 우리가 로밍을 약간 이제 통신 얘기가 나와서 로밍을 막 하잖아요. 로밍 하다 보면 로밍이 너무 비싸면은 여행도 가기 싫고 막 그래요. 근데 로밍을 꼭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폐지하려고 있죠. 더 여행 가고 싶겠죠.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 여행사 줄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중국 국제여행입니다. 중국 국제여행 코드 번호가 601888. 601888. 여기도 쉬워요. 상해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중국 1위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죠. 면세점 사업자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다 취급하고요. 강력한 지점만 하고 면세점 사업을 또 많이 하는데 자회사로 중국 면세 유한 책임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세점 같은 경우와 해외 관광 사업 포인트가 주요 사업 포인트죠. 그러니까 면세점과 해외 관광, 국내 관광, 중국 내 관광도 있습니다만은 이쪽 부분이 좀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 정부의 관광업 발전 가속화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중미 무역 전쟁에서도 타격이 적어요. 왜냐? 미국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 가고 유럽 가면 되죠. 네, 그렇죠? 굳이 이제 미국을 안 가도 대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다른 나라로 가야지. 좀 중국 우리 10년 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0년 전에 우리 해외여행 자주 안 갔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해외여행 엄청 가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도 지금 중산층들이 막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을 우르르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중국 국제 월봉입니다. 월봉. 네. 네, 2017년 이후로 오르기밖에 안 해요.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만큼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면세점이 좀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면세점 사업 포인트에서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거의 아름다운 차트죠. 이 정도 차트면 거의 아름다운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60일 이평선 지지라인 딱 한 번 포인트 줬어요. 대부분 20일선에서 맞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제에 안 밀렸어요. 네, 이런 종목이 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차이나 위안입니다. 57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49.800.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5.400. 2차 목표가 71위안인데 요건 어떻게 잡은 거냐? 우리나라 호텔신라 하나 투어랑 이렇게 PER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정도까지 충분히 목표가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제시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유망 기업으로 중국 국제여행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정부의 관광업 발전 가속화 정책에 따라서 또 수혜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네, 의미 있는 말씀들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엄선된 정보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역시 우리 이선주 멘토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사하게 빨간색으로 차려입어 주셨네요. 네, 제 열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우리 이선주 멘토님의 말씀들 모두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이슈들 짚어보기에 앞서서 시세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 빅스를 보면서 9시 시세 기준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제가 또 방금 전에 확인했을 경우는 하락장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비트코인, 에이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모두 하락을 했고요. 아인스타인륨이 3%대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루멘까지 모두 마이너스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거래량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위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첫 번째로 거래가 가장 많은 게 스톰으로 떠올랐고요. 그 다음은 비트코인, 메탈과 이오스, 에이다까지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거래량이 좀 바뀌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 거래량 순위에서 스톰이라는 코인이 5천억 원 넘게 지금 거래가 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에이다가 역시 아직도 5위에 거래 중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코인 시세 차트 잘 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을 오늘 짚어봐야 될지 화면으로 먼저 이슈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 이후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위터 CEO인 잭 도시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10년 안에 모든 통화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이선주 멘토님. 자,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먼저 뉴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암호화폐 가치가 커지고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조차도 아직 확실히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그래서 22일 포럼이 열렸는데요. 암호화폐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받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이제 암호화폐 회계 기준 준화폐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좀 나눠봐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화폐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칭 준화폐로 준하고 준화폐 같은 화폐나 외화의 그 유사한 회계 처리를 하되 그 판단 기준을 이제 준화폐로서 명확히 또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암호화폐가 거래 수단으로 쓰인다고 해서 준화폐로 볼 수는 없겠죠. 뭐 유통량과 유통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발행자의 신용, 환전의 안정성, 교환 비율의 변동성 등 그 준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 화폐인지 명확히 따져보고 화폐와 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봤고요. 준화폐가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사용 목적과 보유 목적을 따져봐야 되는데 화폐적 기능이 미비한 화폐 같은 경우는 뭐 생산, 소멸, 유통 이런 생애 주기 그리고 재무, 투자, 영업 등 기능별 역할에 따라서 그 기능이 어디에 그 더 준하는지 뭐 금융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이런 자산과의 유사성을 판단해서 그 가장 유사성이 큰 자산에 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가 준화폐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암호화폐 회계 기준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 좀 적절한 시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암호화폐 업체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뭐 거래소라든지 여러 또 이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좀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빨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좀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3조 9천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29.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왜 시기상 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일단 정책 과세 당국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이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화폐 정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돼야지 회계 처리 다음의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할 수가 있나라는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국제회계 기준이죠. IFRS상 암호화폐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자산 항목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 처리를 할 때 물론 이런 국제적인 회계 기준도 보지만 또 한국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IFRS가 아닌 일반 회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국제 회계 기준하에 논의 없이 그 자체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 기준을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시기상조의 뭐 이야기는 있지만 일단은 좀 논의가 돼서 빨리 진전을 시키는 게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암호화폐를 가진 기업들은 재무제표 회계 처리를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걸 좀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암호화폐 회계 처리 기준이 이제 자산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자산의 정의 기준을 충족을 한다면 그 시가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무형 자산 등 회계 개정 과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죠. 근데 미국과 호주는 회계 처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논의가 아직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일본만 좀 속도를 내고 있어서 2016년에 법을 개정해서 좀 자산의 형태로 인정을 하고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논의가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계속 분분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좀 잘 짚어봤고요. 저희는 가이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러한 좀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저희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이선주 멘토님 가이드 한 줄 평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기준 여기 모여라입니다. 기준 여기 모여라 이거 맞죠? 네, 맞아요. 기준. 자, 우리 체육 시간에 운동하실 때 항상 기준이 있어야 줄을 잘 서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화폐 시장도 어떤 자꾸 질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준이 명확히 논의가 확실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질서를 잡는다는 건지 그래서 빨리 좀 시급하게 뭐 포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법규와 법제화를 해서 좀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시켜야 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에 있어서 활성 시장이 되는 그런 자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한 자산으로 좀 인정을 하고 언제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희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우셔야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님께서 또 매주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새롭게 또 주제를 또 바꿔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의 코인 리뷰는 바로 네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에이다를 했고 이번엔 네오인데요. 네오는 이제 중국판 이더리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자체적으로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은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보면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했고 협력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CEO가 중국 사람이죠. 다옹페이라는 분, 그리고 공동 창립자는 에릭 장이라는 분이고요. 개발 과정을 보면은 이제 2014년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10월에 최초 발행을 했고, 2016년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에는 엔트쉐어라는 그런 걸로 인용이 됐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좀 더 이제 네오라는 걸로 글로벌적으로 다가간다는 의미로 이제 리브랜딩을 했고요. 최대 발행량은 1억 네오인데 50%만 시장에 유통을 하고 있고 50%는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플랫폼 네오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 고유한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오 기술 분석을 보면요.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에이다는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네오도 3세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만 정확히는 2.5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네오의 주요 사용 사례를 보면 이제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인데 약간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체인 거버넌스, 오프체인 거버넌스, 아토믹 스왑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또 분산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거버넌스는 네오 토큰 소지자를 통한 코인 방향성을 결정,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네오 협의회 프로젝트로
창립 멤버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이제 코인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고요. 네. 또 네오 자체로 타 통화를 바로 거래하는 방식인 아토믹 스왑 이렇게 기술 분석을 좀 네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네오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선주 멘토님, 네. 내일 또 네오에 네.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못한 이야기는 네.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 간략하게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톱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톱스탁.co.kr 통해서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며 주식의 수익률이나 가치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